1972년 3월 로스앤젤레스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82살의 한 노인이 올랐습니다. 찰리 채플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었지만 20년 만에 다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추방당했던 남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2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눈물을 흘렸으며 환호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가장 많이 웃게 만든 남자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 하지만 그의 인생은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4번의 결혼, 그중 3명이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16살, 두 번째는 15살에 임신해 16에 결혼했고, 네 번째 아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5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고백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한 지인에게 털어놓은 이야기, 평생 2,000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사람들은 그를 남봉꾼이라 욕했습니다. FBI는 그를 감시했고 언론은 추문왕이라 불렀으며 결국 미국 정부는 그를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정신병원에 갇힌 엄마, 술주정뱅이 아빠, 5살에 혼자 남겨진 런던 빈민가, 구빈원의 차가운 침대, 굶주림, 외로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남봉꾼이 아니었다고. 그는 평생 엄마를 찾아 헤맨 고아였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든 남자가 왜 2,000명의 여자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왜 18살 소녀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했을까요? 왜 8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것은 할리우드 추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상처받은 아이가 평생 채우지 못한 결핍의 이야기입니다. 웃음 뒤에 숨은 눈물, 영광 뒤에 숨은 고독, 천재 뒤에 숨은 고아의 이야기. 찰리 채플린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89년 4월 16일 런던 월워스 지역의 허름한 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찰스 스펜서 채플린. 사람들은 그를 찰리라고 불렀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으며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추웠습니다. 아버지 찰스 채플린 시니어는 삼류 뮤지컬 가수였는데 술을 좋아했고 가족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무대 배우였습니다. 무대 이름은 릴리 할리였고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찰리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시드니 채플린이었는데 4살 위였고 동생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찰리가 3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고 이름만 남긴 채 사라져 술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혼자서 2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무대에 섰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894년 어느 날 밤 런던의 작은 뮤지컬 무대 위에서 한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은 가득 찼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노래를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한나는 다시 시도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했고 물건을 던졌으며 무대 감독이 뛰어나와 한나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5살의 찰리가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감독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환불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았고 누군가 무대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찰리를 보았고 무대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찰리는 무대 중앙에 혼자 서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5살 소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였는데 어린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관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동전을 무대 위로 던지기 시작했고 찰리는 노래를 멈추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찰리는 또 다른 노래를 불렀고 춤을 췄으며 우스꽝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공연은 어머니보다 더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찰리는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5살 아들이 대신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대 생활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찰리도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돈이 떨어졌지만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더 싼 방으로, 더 작은 방으로 옮겨 다녔고 마침내 런던 남부의 최빈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나는 빵 한 조각을 둘로 나눠 아들들에게 주었고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찰리와 시드니는 배가 고파서 잠들지 못했고 추위에 떨었으며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1896년 한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거리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고 아들들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며 환청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그녀의 정신을 앗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케인힐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찰리와 시드니 형제들만 외로이 남겨졌습니다. 7살과 11살의 소년들이 런던 거리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었고 길거리에서 잠을 잤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빈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워크하우스.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는데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찰리는 그곳에서 절망을 배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닥을 닦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으며 손이 부르트고 발에 물집이 생겼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를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벌을 받았고 울면 더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제서야 찰리는 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밤이 되면 찰리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 정신병원은 어떤 곳일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 시드니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꼭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엄마를 찾을 거야.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7살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몇 달 후 어머니가 잠시 정신병원에서 풀려났습니다. 찰리와 시드니는 구빈원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방에서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예전의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밤이 되면 환청을 듣고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찰리는 8살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팔았습니다. 구두를 닦았고 심부름을 하며 몇 펜스를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런던 거리를 뛰어다녔고 번 돈을 집에 가져가 어머니에게 빵을 사드렸습니다. 형 시드니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시드니는 훈련선 엑스머스로 보내졌습니다. 해군 훈련을 받는 배였는데 그레이스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소년들에게 항해술을 가르쳤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시드니는 배의 스튜어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바다로 떠났고 몇 달씩 집을 비워야 했으며 힘들게 번 돈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찰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9살 소년이 정신이 혼미한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밥을 해드렸고 밤이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이 외로웠고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대를 꿈꿨습니다. 5살 때 그 무대의 기억, 사람들의 박수 소리, 웃음, 환호. 무대 위에서만큼은 사랑받았던 그 순간 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1898년 11월 찰리가 9살이 되던 해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찰스 채플린 시니어가 술에 취한 채 집에 나타났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는데 아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윌리엄 잭슨에게 아들을 팔러 온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잭슨은 에이트 랭커셔레즈라는 어린이 탭댄스 공연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명의 소년들이 나무 신발을 신고 춤을 추는 공연이었는데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찰리의 아버지는 아들을 일주일에 2실링 6펜스에 팔았습니다. 숙식은 제공되고 어머니에게는 반 크라운이 지급되었으며 찰리는 극단을 따라 영국 전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찰리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찰리는 더 우스꽝스럽게 움직였는데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거리며 동료들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1898년 크리스마스, 찰리는 맨체스터 왕립극장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숲속의 아기들이라는 연극이었는데 찰리는 춤을 추며 무대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이 시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초점이 오락가락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인상은 비참한 상황의 수렁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좋았지만 집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으며 형이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903년 형 시드니가 항해에서 돌아왔습니다. 항해 중 심하게 병을 앓았는데 집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케인힐 정신병원에 보내졌고 동생 찰리는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삶을 바꿔야 해. 배에서 모은 돈으로 시드니는 연극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동생도 무대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고 자신도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가 힘을 합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찰리는 계속 공연했습니다. 15살에는 셜록 홈즈 연극에서 빌리 역을 맡았습니다.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소년 배역이었는데 대사를 외우기 어려워하자 형 시드니가 도와주었습니다. 형도 같은 연극에 잠시 악당 역으로 출연했고 두 형제는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1906년 시드니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프레드 카노의 무언극단에 합격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코미디 극단이었는데 시드니는 재능을 인정받아 곧 주연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2년 후인 1908년 시드니는 동생 찰리를 추천했습니다. 19살의 찰리 채플린이 프레드 카노 극단에 들어왔습니다. 찰리는 코미디 연기자로 성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말없이 몸만으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표정과 몸짓으로 이야기를 전달했고 관객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찰리는 다시 외로웠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렸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밤이 되면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1913년 24살의 찰리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순회 공연이었습니다. 프레드 카노 극단이 미국으로 가는데 찰리도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일주일에 40달러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야 했고 몇 달 동안 영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찰리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신병원에 있었고 찰리는 면회를 갔으며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 시드니가 말했습니다. 가, 내가 엄마를 돌볼게. 넌 더 큰 무대로 가야 해. 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13년 9월, 찰리 채플린은 배에 올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배였는데 이등석 선실은 좁았고 파도가 거셌습니다. 찰리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영국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더 큰 무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웃는 곳으로. 그래야 엄마를 구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엄마를 좋은 병원에 모시고 좋은 방에서 살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찰리는 자유의 여신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고 찰리는 믿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찰리는 몰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이 더 큰 외로움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무대 위의 박수가 무대 아래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 거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 엄마를 찾아 헤매게 될 거라는 것을. 찰리 채플린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13년 9월, 찰리가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프레드 카노 극단은 뉴욕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영국식 무언극 코미디를 좋아했고 찰리의 연기는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객석에 맥 세넷이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스톤 스튜디오의 대표였습니다. 세넷은 영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성 영화였는데 짧은 코미디 필름을 일주일에 여러 편씩 찍어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도 잘할 것 같은데. 1913년 9월, 세넷은 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150달러였습니다. 무대에서 받던 40달러의 거의 4배였고 찰리는 놀랐습니다. 영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돈은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914년 1월 5일, 찰리 채플린은 키스톤 스튜디오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따뜻했습니다. 런던과 달랐고 햇빛이 쏟아졌으며 스튜디오 야외 세트에서는 여러 팀이 동시에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당황했습니다. 무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메라가 있었고 감독이 소리를 질렀으며 배우들은 과장되게 움직였습니다. 첫 영화 메이킹 어 리빙은 실패였습니다. 찰리는 어색했습니다. 무대 연기를 그대로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너무 작았고 세넷 감독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찰리는 불안했습니다.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세넷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를 찍을 때였습니다. 세넷이 찰리에게 말했습니다. 코미디 분장을 해봐. 뭐든 좋아. 찰리는 분장실로 갔습니다. 다른 배우들의 옷과 소품이 놓여 있었는데 찰리는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로스코 패티 아버클의 헐렁한 바지, 찰스 에이비의 작은 재킷, 포드 스털링의 커다란 구두, 맥스 웨인의 중산모, 그리고 작은 콧수염을 붙였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우스꽝스럽지만 품위가 있었고 가난해 보이지만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모순 덩어리였는데 바로 그것이 매력이었습니다. 떠돌이가 탄생했습니다. 찰리는 세트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뚱거리며 걸었고 지팡이를 돌렸으며 모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세넷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웃었고 좋아, 그대로 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메이블의 이상한 곤경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찰리는 호텔 로비 장면에서 술 취한 신사 역을 맡았습니다. 즉흥 연기를 했는데 문에 부딪히고 넘어지며 지팡이로 장난을 쳤습니다. 상대 배우 메이블 노먼드는 찰리의 리듬을 따라갔고 그에게 장면을 맡겼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전국의 극장에서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이 작은 떠돌이를 사랑했습니다. 세넷은 찰리에게 더 많은 영화를 찍게 했습니다. 1914년 한 해 동안 찰리는 35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이었는데 미친 속도였지만 찰리는 영화라는 매체를 빠르게 익혔습니다. 하지만 세넷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찍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세심하게, 감정을 담아서. 하지만 세넷은 빠르고 시끄러운 슬랩스틱을 원했습니다. 파일을 던지고 쫓고 쫓기며 웃음만 있으면 되는 코미디. 찰리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1915년 찰리는 키스톤을 떠났습니다. S&A 스튜디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에 $1250에 계약금 $10,000였습니다. 26살의 찰리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고 형 시드니도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S&A에서 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영화를 직접 연출할 수 있었고 시간을 들여 작업할 수 있었으며 떠돌이 캐릭터를 깊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1915년 더 트램프라는 영화에서 떠돌이는 처음으로 감정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농장 소녀를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떠돌이는 홀로 길을 걷다가 뒤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걸어갑니다. 관객들은 웃다가 울었습니다. 코미디였지만 슬펐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은 이 작은 떠돌이에게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외롭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보통 사람들. 찰리 채플린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1916년 뮤추얼 필름은 1년 계약에 $67만 5천 제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엔터테이너가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백만장자 떠돌이라고 불렀고 할리우드는 그의 발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명성도 있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를 알아봤으며 할리우드의 모든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혼자였고 어머니를 생각했으며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었고 완벽을 추구했으며 한 장면을 수십 번씩 다시 찍었습니다. 동료들은 지쳤지만 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918년 찰리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세웠습니다. 퍼스트 내셔널과 계약했는데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속도로 만들 수 있었고 찰리는 더 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슬랩스틱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영화, 웃음뿐 아니라 감동이 있는 작품. 그리고 1921년 찰리는 키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첫 장편 영화였습니다. 떠돌이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해서 키우는 이야기였는데 찰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구빈원의 기억, 어머니를 잃은 공포, 혼자 남겨진 외로움. 어린 배우 제키 쿠건이 아이 역을 맡았습니다. 5살이었는데 찰리는 제키를 보며 자신을 보았습니다. 촬영 중 제키가 떼를 쓰거나 울 때마다 찰리는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제키에게 주었고 영화 속에서 떠돌이가 아이를 안고 우는 장면을 찍을 때 찰리도 진짜로 울었습니다. 키드가 개봉되자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코미디였지만 눈물이 났고
웃다가 울었으며 사람들은 극장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이것은 예술이야. 찰리 채플린은 천재가 되었습니다. 무성영화 시대의 황제였고 할리우드의 왕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런던 빈민가에 굶주린 소년이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상은 추웠습니다. 세상은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무대 위에서, 스크린 위에서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대 아래의 찰리는 아직도 5살 소년이었고 계속 어머니를 찾고 있었으며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918년 여름, 할리우드 파티에서 찰리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밀드레드 해리스. 16살이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소녀였는데 이미 아역 배우로 몇 년간 일해왔습니다. 찰리는 29살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였으며 밀드레드는 그에게 빠졌습니다. 찰리도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순수해 보였고 예뻤으며 찰리를 우러러보며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찰리는 밀드레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했고 드라이브를 갔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밀드레드가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캔들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불법이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밀드레드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하라고 요구했고 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918년 10월 23일 찰리와 밀드레드는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았고 가족만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찰리는 불행해 보였지만 밀드레드는 행복해했습니다. 동화 같은 결혼이라고 생각했고 찰리 채플린의 아내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행복한 집을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착각이었습니다. 밀드레드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입덧, 배부름 같은 임신 증상이 나타나 본인도 임신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찰리는 분노했습니다. 속았다고 느꼈고 결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결혼해버렸으며 10대 소녀와 묶여버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찰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밀드레드가 라벤더와 아이보리로 꾸민 드밀 드라이브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지만 찰리는 스튜디오에서 잤습니다. 일에 몰두했고 촬영에만 집중했으며 아내를 피했습니다. 밀드레드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대화하지 않았으며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찰리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지적으로 내 상대가 아니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밀드레드가 정말로 임신했습니다. 1919년 초였습니다. 위임신이 아니라 진짜였고 밀드레드는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찰리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밀드레드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 신경쇠약을 앓았고 의사는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으며 요양지로 보내졌습니다. 찰리는 함께 가지 않았고 계속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내와 아기보다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1919년 7월 7일 아기가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노먼 스펜서 채플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밀드레드는 작은 쥐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찰리는 병원에 왔습니다. 아기를 봤지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몸, 1919년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기는 사흘 동안 싸우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70시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밀드레드는 아기를 안고 울었고 찰리는 말없이 서 있었으며 아기는 잉그루드 파크 묘지에서 화장되었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아기의 죽음과 함께 둘 사이에 남은 것도 사라졌습니다. 밀드레드는 슬픔에 잠겼고 찰리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애슬레틱 클럽에 방을 얻어 살기 시작했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밀드레드는 처음에는 결혼을 지키려 했습니다. 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밀드레드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며 결혼은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1920년 밀드레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찰리는 그녀가 바람을 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배우 알라 나지모바와의 관계를 암시했는데 여성과의 관계라는 주장 자체가 1920년대에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10대 소녀와의 결혼, 아기의 죽음, 이혼 스캔들. 신문들은 연일 찰리의 사생활을 다뤘습니다. 1920년 11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밀드레드는 10만 달러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찰리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밀드레드에게는 평생 쓸 돈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고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찰리 채플린의 첫 번째 아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찰리는 왜 16살 소녀와 결혼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엄마를 찾고 있었다고, 순수한 소녀에게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밀드레드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아이였고 사랑이 필요했으며 보살핌을 원했습니다. 찰리는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자신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찰리는 곧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또 다른 10대 소녀를 만날 것이고 또 결혼할 것이며 또 실패할 것입니다. 패턴이 시작되었습니다. 1921년 키드의 성공 이후 찰리는 더 야심찬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골드러시 이야기였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구두를 삶아먹고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으며 금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코미디와 비극을 섞고 싶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1923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드러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찰리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거대한 세트를 지었습니다. 진짜 눈 속에서 촬영했고 수백 명의 엑스트라를 고용했으며 완벽을 추구하며 한 장면을 수십 번씩 다시 찍었습니다. 촬영 중에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엑스트라로 일하고 있었는데 금발의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은 릴리타 맥머리였지만 예명은 리타 그레이였습니다. 찰리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 키드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던 아이였는데 그때 그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찰리는 35살이었고 리타를 골드러시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싶었습니다. 리타의 어머니는 반대했지만 찰리는 설득했습니다. 높은 급여를 약속했고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며 결국 어머니는 승낙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찰리와 리타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기 지도를 했고 드라이브를 갔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35살 남자와 15살 소녀였습니다. 1924년 여름 리타가 임신했습니다.
찰리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미성년자였고 이번에는 15살이었으며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었고 경력이 끝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리타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결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고 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조언했습니다. 멕시코로 가서 비밀리에 결혼하라고. 1924년 11월 24일 찰리와 리타는 멕시코 소노라주 엠팔메에서 결혼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리타는 16살이 되어 있었지만 결혼 증명서에는 19살이라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찰리는 담배를 피우며 긴장한 표정이었고 리타는 입덧으로 괴로워했으며 결혼식은 장례식처럼 침울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찰리는 리타의 뺨에 어색하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떠나버렸습니다. 리타는 어머니와 남았고 아침 식사에도 찰리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리타는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 같았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찰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 노릇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 안 할 거니까. 겉으로 보이기 위한 일만 할 거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리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기차의 다른 칸으로 갔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친구들아, 감옥보다는 낫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야. 결혼은 시작부터 끝나 있었습니다. 찰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버리 힐스에 큰 저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자신은 스튜디오에서 살았습니다. 리타는 혼자 임신 기간을 보냈고 찰리는 골드러시 촬영을 계속했으며 여주인공은 조지아 헤일로 교체되었습니다. 1925년 5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찰스 스펜서 채플린 주니어였습니다. 찰리는 병원에 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고 아기를 거의 안아보지 않았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1925년 6월 골드러시가 개봉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구두를 삶아 먹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웃었고 외로운 오두막에서 기다리는 장면에서는 울었으며 마지막 키스 장면에서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영화 역사에 남을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지옥이었습니다. 리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고 혼자 아기를 키워야 했으며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찰리가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싸웠고 리타는 소리를 질렀으며 찰리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1926년 3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드니 얼 채플린이었습니다. 형 시드니의 이름을 딴 것이었는데 찰리는 이번에도 병원에 짧게 들렀다가 떠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리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1926년 가을, 리타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타는 변호사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52페이지에 달하는 이혼 소송장을 작성했으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찰리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임신 때 불법 수술을 받으라고 압박했다고 했고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했으며 성적으로 굴욕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추악한 비밀, 10대 신부의 고백, 할리우드의 위선자,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고 이혼 소송장 사본이 거리에서 팔렸으며 사람들은 찰리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찰리는 무너졌습니다. 스튜디오에 틀어박혔고 외출하지 않았으며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음 영화 서커스 촬영은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으며 찰리의 재산은 법원에 동결되었습니다. 1927년 8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리타는 60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각 아들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각각 10만 달러씩이 추가되었고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이혼 위자료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10,00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찰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명예의 실추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멸했습니다. 10대 소녀를 2번이나 임신시킨 남자, 아내를 학대한 남자,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무관심한 남자. 스크린 위에 떠돌이는 선하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아래의 찰리 채플린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왜 또 10대 소녀와 결혼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패턴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반복된다고. 찰리는 순수한 소녀에게서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들도 아이였고 사랑이 필요했으며 보살핌을 원했습니다. 찰리는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패턴은 계속될 것입니다. 1927년 여름, 리타 그레이와의 이혼이 확정된 후 찰리는 망가졌습니다. 명예는 바닥을 쳤고 돈은 반토막이 났으며 외로웠습니다. 38살이었지만 세 번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로 도망쳤습니다. 1927년 말, 새 영화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성 영화가 등장했고 배우들이 말하기 시작했으며 무성 영화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언했습니다. 떠돌이를 말하게 하라고, 시대에 맞추라고. 하지만 찰리는 거부했습니다. 떠돌이는 말하지 않아. 1928년 12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티라이츠였습니다. 꽃을 파는 눈이 먼 소녀와 떠돌이의 사랑 이야기였고 완전한 무성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찰리는 일주일에 6일 내지 7일을 일했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촬영했으며 한 장면을 수십 번씩 다시 찍었습니다. 여주인공 버지니아 체릴과는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체릴은 울면서 촬영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를 찍는데 6일이 걸렸습니다. 눈먼 소녀가 시력을 되찾고 떠돌이를 알아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찰리는 만족하지 못했고 계속 다시 찍었으며 체릴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그녀가 깨닫는 장면. 말없이 오직 표정만으로 1931년 1월 시티라이츠가 개봉되었습니다. 극장은 $10,000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쳤으며 유성 영화 시대에 무성 영화가 승리했습니다. 개봉식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함께했고 런던 개봉 때는 조지 버나드 쇼가 동행했으며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예술이 기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침묵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지만 스크린 밖의 찰리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배우들, 댄서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들까지. 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찾아다녔고 관계는 항상 짧게 끝났으며 할리우드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패턴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열정적으로 쏟아붓고 며칠 동안 매일 만나고 그녀를 여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그녀는 믿었고 사랑에 빠졌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면 비서가 받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으며 스튜디오 문에서 기다려도 찰리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찾아오면 경비가 막았고 찰리는 이미 다른 여자와 저녁을 먹고 있었으며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 한 명과 헤어지면
다음날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1932년 여름, 조셉 제크의 요트 파티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폴레트 고다드였습니다. 22살의 금발 여배우였고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으며 야심이 있었습니다. 찰리는 43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폴레트는 성인이었고 강했으며 찰리만큼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원했고 찰리의 그림자가 되길 거부했으며 평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찰리는 그녀에게 매료되었고 며칠 후 폴레트는 그의 비버리 힐스 저택으로 이사 왔으며 할리우드는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동거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그저 함께 살았습니다. 폴레트는 찰리의 다음 영화 모던 타임스의 여주인공이 되었고 둘은 예술적 파트너가 되었으며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1934년 모던 타임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들, 인간을 부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대공황 시대의 절규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공장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떠돌이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섭니다. 끝없이 흘러오는 부품들이 있었고 렌치를 들고 나사를 조여야 했으며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떠돌이는 필사적으로 따라가려 하지만 손이 꼬이고 나사를 놓치고 결국 미쳐갑니다. 점심 효율화 기계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노동자가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서 기계가 대신 밥을 먹여주는 장치였습니다. 떠돌이가 의자에 묶이고 기계팔이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곧 오작동했습니다. 수프를 얼굴에 쏟았습니다. 옥수수를 입에 쳐박았고 너무 빨리 돌아가서 이를 부딪혔으며 냅킨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떠돌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미디가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떠돌이는 결국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로 몸이 끌려갔고 기계 속을 통과했으며 인간이 기계의 부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신경 쓰지 않았고 생산 라인은 계속 돌아갔으며 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6년 2월 모던 타임스가 개봉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점심 효율화 기계 장면을 보며 웃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웃음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고 이것이 찰리가 원한 효과였습니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FBI가 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급진주의자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요원들이 그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미국 정부는 찰리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들, 그들은 스크린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흥행은 성공이었고 찰리는 또다시 승리했으며 예술과 정치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촬영 내내 찰리는 폴레트에게 까다로웠습니다. 완벽을 요구했고 소리를 질렀으며 같은 장면을 수십 번 찍었습니다. 폴레트는 참았지만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갔습니다. 사랑은 식어갔고 예술적 파트너십만 남았으며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1936년 둘은 중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 위에서 결혼했다고 주장했지만 증명서는 없었고 광둥성 어딘가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나중에 찰리는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을 뿐이야. 진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37년 찰리는 신문을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코수염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똑같다고. 똑같은 코수염, 똑같은 헤어스타일, 심지어 태어난 해도 사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사람들을 웃겼고
다른 한 명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결심했습니다. 히틀러를 조롱하는 영화를 만들기로.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독일에서 반발할 거라고, 미국에서도 나치 동조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8년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를 패러디한 독재자 아데노이드 힌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발사도 만들었는데 힌켈과 똑같이 생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찰리가 두 역할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독재자와 그의 희생자를. 1939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레트 고다드가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유대인 빈민가에 사는 소녀 역할이었고 찰리와 폴레트의 마지막 공동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성 영화였습니다. 찰리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떠돌이가 아닌 캐릭터들이 말을 했습니다. 힌켈은 독일어처럼 들리지만 완전히 넌센스인 언어로 연설했고 이발사는 조용히 말했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1940년 10월 위대한 독재자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는 대담했습니다. 히틀러를 직접 조롱했고 나치즘을 비웃었으며 유대인 학살을 경고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힌켈이 지구본과 춤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풍선 지구본을 안고 춤추다가 터뜨려버리는데 세계 정복의 야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진짜 충격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발사가 독재자로 오인받아 연설대에 섭니다. 수십만 명이 그를 보고 있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며 모두가 독재자의 연설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이발사가 입을 엽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6분 30초 동안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목소리로, 찰리 채플린의 얼굴로. 하지만 캐릭터를 벗어난 연설이었습니다. 독재를 비난했고 민주주의를 옹호했으며 인간성을 호소했습니다. 독재자들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영화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박수를 쳤으며 어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중립을 원했으며 나치 독일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찰리는 침묵을 깼습니다. 위대한 독재자는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은 당연히 상영을 금지했고 미국 내 나치 동조자들은 찰리를 비난했으며 FBI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은 성공이었습니다. 찰리의 가장 큰 히트작이 되었고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으며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나중에 찰리는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나치 수용소의 진짜 끔찍함을 알았다면 위대한 독재자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공포를 조롱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1940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40년 10월 시사회에서 찰리는 폴레트를 내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언론은 놀랐고 결혼 증명서를 요구했으며 찰리와 폴레트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942년 6월 폴레트가 멕시코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10년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스캔들도 없었고 소송도 없었으며 서로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가기로 했고 친구로 남았으며 찰리의 아들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찰리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53살이었으며 세 번째 결혼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또다시 같은 패턴이었고 또다시 채워지지 않았으며 또다시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훗날 찰리는 한 지인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2,000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2,000명.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2,000명일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5년 반이 걸리는 숫자였습니다. 찰리는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30년 넘게 끊임없이 여자를 만났고 멈추지 않았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중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어쩌면 사랑할 수 없었다고. 2,000명. 이 숫자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인정이었습니다. 2,000번의 만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강박적 성향이라 부릅니다. 끝없이 새로운 관계를 찾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패턴이었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든 깊은 구멍을 잠자리로 채우려 했던 시도였으며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왜 2,000명이어야 했을까요? 한 명으로는 부족했을까요? 100명으로도? 1,000명으로도? 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여자가 답을 줄 거라고 믿었고, 다음 키스가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으며, 다음 밤이 구원이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사랑? 아니었습니다. 위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찰리가 찾던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5살 때 잃어버린 엄마였습니다. 무대에서 무너진 엄마, 정신병원에 갇힌 엄마, 자신을 구빈원에 버린 엄마. 그 상실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2,000명의 여자 속에서 엄마를 찾으려 했으며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찰리가 자서전에서 이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64년 출간된 그의 자서전은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여성 편력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여자를 좋아했지만 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이렇게 로맨틱하게 포장했을 뿐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마도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그 지독한 결핍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헛되이 뛰어다녔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싶지 않았고 2,000번의 실패를 책에 쓰고 싶지 않았으며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대신 사석에서 지인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2,000명. 그 숫자는 패배의 기록이었습니다. 2,000번의 만남, 0번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던 것은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였으니까요. 1940년 51살의 찰리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였지만 가장 외로운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스캔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40년 세상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짓밟고 있었고 영국은 홀로 싸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할리우드에서 위대한 독재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조롱하는 영화였고 세상을 웃기려는 시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처칠과 찰리는 친구였습니다. 1929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처칠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고 할리우드를 구경하러 와서 찰리의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보수주의자, 찰리는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2월 찰리가 런던에서 시티라이츠 시사회를 열었을 때 처칠의 저택 차트웰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처칠은 자신이 직접 쌓은 벽돌담을 자랑하며 찰리에게 벽돌 쌓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보기보다 어렵지. 하지만 5분이면 배울 수 있어. 시사회 다음 날 저녁, 처칠은 만찬에서 찰리를 위해 건배사를 했습니다. 강 건너에서 온 소년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감동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정치인이 빈민가 출신인 자신을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계급을 넘어선 존경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평생 친구로 남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달랐지만 서로의 재능을 존경했습니다. 처칠은 찰리의 영화를 사랑했고 우울증으로 힘들 때면 찰리의 영화를 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이끄는 거인과 웃음을 만드는 광대.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1941년 여름, 찰리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조안 베리, 21살의 여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붉은 머리에 야망이 있었고 찰리는 52살이었습니다. 31살 차이였습니다. 찰리는 그녀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스튜디오와 주당 $75 계약을 맺어줬습니다. 영화 섀도우 앤 서브스턴스의 주연을 약속하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안은 불안정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고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찰리는 두려워졌습니다. 1942년 중반에 그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조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고 저택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찰리는 피했습니다. 1942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조안이 찰리의 저택에 침입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찰리를 위협했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둘은 다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조안은 나중에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흥분했어요. 1943년 6월 조안이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찰리의 아이라고 했지만 찰리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조안을 무시했습니다. 조안은 분노했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할리우드 가십 칼럼니스트 헤다 호퍼가 기사를 썼습니다. 찰리 채플린, 또다시 스캔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54살의 거장이 23세 여배우를 임신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보도했고 찰리의 명예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FBI가 움직였습니다. 에드거 후버가 지휘하는 FBI는 오래전부터 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던 타임스가 공산주의적이라고 의심했고 급진적 인사들과 만난다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안 베리 사건은 기회였습니다. 1943년 10월 조안이 딸을 낳았습니다. 캐롤 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안의 어머니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검찰은 찰리를 기소했습니다. 맨법 위반이었습니다. 1910년에 제정된 백인 여성 인신매매 금지법이었습니다. 1942년 10월에 찰리가 조안에 뉴욕 기차표를 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부도덕한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여성을 수송했다는 혐의였고 최대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찰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1944년 맨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찰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안과 뉴욕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1944년 2월 혈액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찰리, 조안, 그리고 아기 캐롤앤의 피를 뽑았습니다. 3명의 의학 전문가가 검사했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찰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안은 A형, 아기는 B형, 찰리는 O형이었습니다. 유전 법칙상 불가능했습니다. 조안의 변호사조차 인정했습니다. 3명의 저명한 의학자들이 채플린 씨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1940년대 캘리포니아에서는 혈액검사가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배심원 판결이 갈렸습니다. 1945년 4월의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11대 1로 찰리가 아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반대를 증명했는데도 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캐롤앤이 21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법정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무죄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이 본 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백만장자와 젊은 여배우, 권력자와 희생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할리우드의 위선이었습니다. FBI는 만족했습니다. 찰리를 범죄자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망신을 줬습니다. 여론은 돌아섰고 미국은 그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FBI 파일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공산주의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고 추방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은 공산주의를 두려워했습니다.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메카시즘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은 공산주의자 색출에 나섰고 할리우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찰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모던 타임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위대한 독재자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산당 모임에 참석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FBI는 찰리의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1952년 찰리는 새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라임라이트였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늙은 코미디언이 자살하려는 젊은 발레리나를 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에게 희망을 주지만 결국 무대에서 죽습니다. 찰리의 가장 개인적인 영화였고 노년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이별의 예감이었습니다. 1952년 9월 17일 찰리는 가족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런던에서 라임라이트 시사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아내 우나와 네 자녀가 함께였습니다. 며칠 후 돌아올 예정이었고 찰리는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있을 때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찰리의 재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재입국 허가증을 취소했습니다. 돌아오려면 이민국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산주의 연루 혐의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찰리는 망망대해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우나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나는 눈물을 흘렸지만 찰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은 달랐습니다. 처칠이 있던 나라였고 그를 환영했던 나라였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스타가 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를 공산주의자라 부를 때 영국 정보부 MIO는 FBI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플린은 메카시즘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찰리는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40년을 살았던 나라였고 성공을 거둔 나라였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 나라였지만 그를 버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스위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1953년 1월 찰리는 스위스 코르시에에 정착했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18세기 저택이었습니다. 마누아르드 방이라는 이름의 집이었고 14헥타르의 땅이 딸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라임라이트를 보이콧했습니다. 극장들이 상영을 거부했고 흥행은 실패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조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그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고 영국은 언제나 그를 환영했습니다. 처칠이 생전에 사랑했던 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나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943년에 만난 그 소녀는 이제 그의 아내였고 처음으로 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1942년 가을, 조안 베리 스캔들의 한복판에서 찰리는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나 오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7살의 배우를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당시 찰리는 53살이었습니다. 36살의 나이 차였습니다. 우나의 아버지는 유진 오닐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극작가였습니다. 퓨리처상을 받았고 찰리와 동갑이었습니다. 우나는 그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 후 우나를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영화 오디션에서 우나를 처음 봤습니다. 섀도우 앤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조용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찰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기분이 좋아졌다. 우나도 찰리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찰리와 우나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었고 드라이브를 갔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어도 둘에게는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 6월 16일, 둘은 결혼했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였습니다. 우나는 18살이 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찰리는 54살이었습니다. 조용한 민사 결혼식이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다시 10대 소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이었고 36살 차이였으며 세상은 또다시 찰리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진 오닐은 분노했습니다. 딸과 의절했고 유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나는 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의 과거도 받아들였습니다. 조안 베리 스캔들이 터졌을 때도 찰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법정에 함께 갔고 손을 잡아줬으며 당신은 나의 세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맨법 재판, 친자 확인 소송, 항소, 끊임없는 법정 출두였고 언론의 비난이었으며 굴욕이었습니다. 찰리는 무너질 뻔했지만 우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소로 맞아줬고 밤에는 안아줬으며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찰리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우나는 강했지만 지배적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이었지만 찰리를 존중했습니다. 자신의 배우 꿈을 포기하고 그의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찰리는 그녀에게 의지했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진짜 아내를 얻었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여자가 아니라. 1944년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럴딘이 첫째였습니다. 1945년에 마이클, 1948년에 조세핀, 1951년에 빅토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찰리는 60살이 넘어서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리타 그레이의 두 아들 찰스 주니어와 시드니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찰리는 거의 만나지 않았고 양육비만 보냈으며 낯선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두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나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식사했고 저녁에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영화 촬영장에 데려갔고 피아노를 가르쳤으며 안아줬습니다. 60살의 찰리가 마침내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52년 9월 미국이 찰리를 추방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8살에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 시민권으로 자란 여자였지만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1953년 1월 코르시에의 마누아르드 방에 정착했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18세기 저택이었습니다. 14헥타르의 땅이 딸려 있었고 우나가 5번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그해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1957년에 제인, 1959년에 아네트, 1962년에 크리스토퍼, 모두 8명이었습니다. 찰리는 73살에 막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누아르드 방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찰리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쳐주었고 우나는 노래를 불렀으며 8 자녀가 뛰어다녔습니다. 런던 빈민가의 고아 소년이 마침내 가족을 가졌습니다. 찰리는 더 이상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957년에 뉴욕의 왕을 만들었습니다. 메카시즘을 풍자한 영화였고 미국은 상영을 거부했지만 유럽은 환영했습니다. 1967년에 홍콩의 여백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찰리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고 기억이 흐릿해졌으며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우나가 모든 것을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줬고 산책을 도왔으며 밤에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18살에 결혼한 소녀는 이제 중년의 헌신적인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찰리를 기렸습니다. 1960년대에 프랑스는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고 1975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기사자귀로 서임했습니다. 찰스 스펜서 채플린 경이 되었습니다. 처칠이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를 영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1970년대 찰리는 80살을 넘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고 휠체어에 의지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곁에 있었습니다. 8 자녀가 자랐고 손주들이 놀러 왔으며 우나는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비평가들은 물었습니다. 우나는 젊음을 희생한 것이 아닐까? 36살 연상의 남자를 돌보며 인생을 보낸 것이 행복이었을까? 18살. 소녀가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이 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혼의 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찰리는 어땠을까요? 평생 2,000명의 여성을 만났던 남자. 4번째 결혼에서 마침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여자를 찾지 않았고 다른 곳을 헤매지 않았으며 우나와 함께 34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침내 엄마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엄마를 찾는 것을 멈췄는지도 모릅니다. 우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였고 동반자였으며 간호사였고 친구였습니다. 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었을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우나는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배우가 되었다면?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면? 1970년대 중반, 찰리는 80 중반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말도 잘 못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우나는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줬고 이야기를 해줬으며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마누아르드 방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첫째 딸 제럴디는 훌륭한 배우가 되었고 그 예술의 피는
손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혹시 최근 개봉한 영화 아바타 3 불과 쟤를 보셨나요? 거기서 쟤의 부족을 이끄는 냉혹한 지도자 바랑 역을 맡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 배우 우나 채플린이 바로 찰리의 친손녀입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웃겼지만 손녀는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을 장악하는 그 강렬한 눈빛만큼은 찰리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모두 모였고 크리스마스면 집안이 가득 찼으며 찰리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1972년 1월, 20년 만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였습니다. 찰리에게 명예 오스카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4월 10일 시상식에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찰리는 편지를 읽고 침묵했습니다. 20년 전 그를 추방했던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자라고 불렀고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했으며 재입국을 거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와서 상을 준다고? 가지 마세요. 우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가야 하나요? 찰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달랐습니다. 아빠, 가세요. 세상이 아빠를 다시 볼 자격이 있어요. 제럴딘이 말했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동의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빠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찰리는 고민했습니다. 83살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긴 비행도 힘들었으며 다시 미국 땅을 밟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고 싶다는 마음. 1972년 3월, 찰리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나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제럴딘과 마이클, 조세핀도 동행했습니다. 스위스를 떠나 뉴욕으로 갔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채플린 씨, 미국에 돌아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20년 만에 귀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으며 찰리는 당황했습니다. 우나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40년을 살았던 도시였고 성공을 거둔 곳이었으며 추방당했던 바로 그곳 할리우드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이 높아졌고 거리가 넓어졌으며 낯설었습니다. 집 같지 않네요. 찰리가 우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더 꽉 잡아줬습니다. 1972년 4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찰리는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우나가 곁에 있었고 자녀들이 응원했습니다. 채플린 씨, 준비되셨습니까?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뒤에서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을 모셨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이분은 웃음을 발명했고 영화를 예술로 만들었으며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찰리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호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가 울려 퍼졌고 휘파람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멈춰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찰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고 고개를 숙였으며 어깨가 떨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배우들, 늙은 감독들, 평론가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용서를 구하듯이, 마치 사과하듯이. 12분이 지났습니다. 오스카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였습니다. 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승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찰리가 울었던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83년의 삶이 지나갔습니다. 런던 빈민가의 5살 소년, 정신병원에 갇힌 엄마, 구빈원의 차가운 침대, 굶주림과 외로움, 무대 위에서만 사랑받던 시절, 할리우드의 성공, 4번의 결혼, 2,000명의 여자, 채워지지 않던 빈자리, 스캔들과 재판, 추방, 그리고 이제 20년 만의 귀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들은 것은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무대에서 노래하던 소리였고 관객들이 웃던 소리였으며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사랑의 메아리였습니다. 마침내 박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찰리는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금빛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또다시 흘렀으며 관객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사, 용서, 안녕, 사랑. 관객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찰리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우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아줬고 함께 울었으며 자녀들이 둘러쌌습니다. 해냈어요, 아빠. 제럴딘이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다시 아빠를 사랑해요. 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세상은 항상 그를 사랑했다고. 자신이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라고. 5살 때 잃어버린 사랑을 평생 찾아 헤맸지만 사실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고. 며칠 후 찰리는 스위스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찾던 것을 찾았고 들어야 할 말을 들었으며 이제는 쉴 시간이었습니다. 마누아르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나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반짝였고 스위스 산맥이 보였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찰리는 우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충분해요. 1973년, 74년, 75년이 지나갔습니다. 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고 자녀들이 방문했으며 우나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기사자귀로 서임했습니다. 찰스 스펜서 채플린경, 런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찰리는 휠체어에 앉아 여왕 앞에 섰고 검을 어깨에 받았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976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말도 잘 못했으며 우나가 모든 것을 돌봤습니다. 손을 잡아줬고 책을 읽어줬으며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197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마누아르드 방은 하얗게 덮였고 조용했으며
평화로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했으며 행복했습니다. 우나가 찰리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찰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찰리. 우나가 속삭였습니다. 손을 잡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이해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8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고통 없이 잠들듯 조용히 가족들에 둘러싸여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코르시에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였고 언론은 차단되었으며 간소했습니다. 찰리는 마누아르드방 근처 코르시에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우나는 18살에 결혼해서 54살의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34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스위스에 남았으며 찰리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마누아르드 방을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찰리의 영화를 복원했으며 세상에 그를 기억시켰습니다. 1991년 9월 27일 우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66살이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었고 마지막 말은 찰리였습니다. 남편 곁에 묻혔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생전 찰리가 사랑한 사람들. 찰리의 인생에는 우나보다 먼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나. 1921년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된 찰리는 형과 함께 영국으로 갔습니다. 정신병원에 20년간 갇혀있던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간병인을 두었고 최고의 의사를 불렀으며 찰리는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찰리예요. 한나는 웃기만 했습니다. 허공을 보며 노래를 불렀고 예전처럼 무대 위에 있다고 믿었으며 찰리는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1928년 8월 28일 한나는 찰리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찰리는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 시드니. 구빈원에서 동생을 지킨 사람, 프레드 카노 극단에 추천한 사람, $100만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 찰리는 인터뷰마다 말했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채플린도 없었다. 시드니는 찰리의 비즈니스 매니저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돌봤고 함께 할리우드를 정복했으며 평생 형제였습니다. 1965년 4월 16일 시드니는 프랑스 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리의 7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스위스 마누아르드 방에서 전화를 받은 찰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나가 곁에 앉았고 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없으면 나는 누구죠? 우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찰리의 후손들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죽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 떠돌이는 여전히 걷고 있고 여전히 웃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외로워도 계속 걸으라고. 그리고 끝까지 웃으라고. 찰리 채플린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떠돌이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키드를 보며 울고 있고 시티라이츠를 보며 미소 짓고 있으며 모던 타임스를 보며 자본주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찰리의 영화는 여전히 웃기고 여전히 울리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천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위대한 예술가로? 아니면 논란의 인물로? 4번의 결혼, 대부분 10대였던 신부들,
2,000명이 넘는 여성과의 관계, 리타 그레이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우나 오닐은 18살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핍된 사람이었고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며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적 설명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엄마를 찾아 헤맸다는 말이 10대 소녀들과의 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세상에 준 선물을, 영화를 예술로 만든 공헌을, 무성 영화 시대의 혁명을, 웃음 뒤에 숨은 눈물, 코미디 속의 비극, 단순함 속의 깊이를 그가 없었다면 영화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예술과 인간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품만 봐야 한다고, 예술가의 개인사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예술가의 도덕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착취로 만들어진 예술을 즐길 수 없다고.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찰리의 영화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잡함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을까? 상처받은 영혼도 세상에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결핍된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웃음 뒤에 눈물을, 천재 뒤에 고아를, 예술 뒤에 인간을 미화하지도 말고 비난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잡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어쩌면 찰리 자신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서 보면 결핍되고 상처받고 실패한 남자였지만 멀리서 보면 세상을 웃게 만든 천재였습니다. 한 세기가 넘었습니다. 찰리가 떠돌이로 처음 걸었던 날부터 세상은 변했습니다. 무성 영화는 사라졌고 유성 영화가 왔으며 이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하지만 떠돌이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웃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도, 희망도,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찰리가 담아낸 인간의 본질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떠돌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더기를 입어도,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괜찮다고. 당신은 여전히 고귀하다고. 여전히 꿈꿀 수 있다고. 외로워도 계속 걸으라고. 떠돌이는 언제나 혼자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해가 뜨는 길을 향해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웃으라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말라고. 웃음은 저항이고 희망이며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찰리 채플린은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천재, 결핍된 거장, 상처받은 예술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웃음 뒤의 눈물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인간적이 됩니다. 천재 뒤의 고아를 볼 때 우리는 더 연민 깊어집니다. 예술 뒤의 인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찰리 채플린 1889년 4월 16일 런던 빈민가에서 태어나 1977년 12월 25일 스위스 마누아르드 방에서 세상을 떠난 남자. 88년의 삶. 그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처, 천재와 결핍. 그리고 지금도 스크린 속에서 걷고 있는 떠돌이. 지팡이를 짚고 콧수염을 기르고 웃으며 걸어가는 작은 남자.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상처받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눈물의 이야기. 천재 뒤에 숨은 고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